약 1년 전에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히트를 쳤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었으면서 이 가운데 유명 유튜버와 또 미래 예측론자들이 올해 말 위기가 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는 현재 나올 수 있는 위기론들이 다 한국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 위기가 발생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의즘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국가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사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좀 이른바 대박을 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명 유튜버와 또 미래 예측론자들이 올해 말에 또 특히나 한국에서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다면서요. 예, 어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런 얘기가 두 가지가 좀 발생했는데요. 하나는 외환위기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던 우리나라의 재계 총수, 저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셨던 김우중 대우그룹 전 회장께서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모든 위기의 집합체인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진짜 한국에서 이렇게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든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실제로 어제 얘기를 듣고 외국인의 얘기 듣고 유명 유튜버라든가 이런 걸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부 그냥 국가가 망하듯이 위기론이 나와서 아무래도 다른 주제보다도 우리나라의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돌아오는 문제, 한국 경제에 대한 문제 모두 전부 이거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여러 가지로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1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방송을 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국가 부도의 날, 그리고 지금 또 1년 후가 되는 시점에서는 모 방송에서 다시 또 위기 상황이라든가 반드시 위기 상황을 다루지는 않습니다는 머니게임이라는 방송을 좀 눈앞에 두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유명 유튜버라든가 아니면 미래 예측자들이 자꾸 위기설을 이렇게 실제 발생 여부한 것을 전파시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한국 국민이라든가 한국 경제라든가 한국에 대한 해외 시각을 가장 흐트러지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면 이제 이런 위기설 할 때 사실 리스크와 크라이시스는 좀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유튜버라든가 이렇게 미래 이렇게 예측론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을 한번 방송을 위해서 한번 좀 보고 싶진 않았지만 좀 시청자분에서 정확한 얘기를 좀 이렇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다 보지는 못했고요. 중간 정도. 그래서 이게 위기가 리스크냐, 크라이시스냐 이걸 구별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봤더니 대부분 다 리스크를 크라이시스로 얘기를 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것이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이런 위기설이 나올 때 본인 자신들은 이제 구독자 클릭수랄이죠. 클릭수는 올라갈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이 사실 어떤 부작용이 노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보면 금리를 내린다든가 아니면은 재정을 푼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가장 그렇게 경기를 회복시킬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외환위기에 아주 상징격에 해당되는 재계 총수께서 지금 돌아가시고 또 외국인들이 한국 모든 위기설에 집합체가 없다. 근데 그게 다른 나라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스스로 한국 국민들이 스스로 얘기한다 하는 이런 쪽은 같은 국민으로서 저도 반성하고 사실 저는 실체를 좀 정확하게 이어오고 이런 내년도에 2020년대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이런 쪽의 방송을 해드리는 것이 아무래도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책임을 되는 책임이고 책무인단 성격에서 오늘은 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게 시기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우리 경제에 이제 1년 안에 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돌면서 사실 시기적으로 이 1년 아닌지 왜 1년 아닌지 그리고 이 위기론이
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나름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유명 유튜버라든가 미래학자들도 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뭐 존경한다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어서 사실 사람을 비판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면에서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옥석을 가리는 비판은 방송의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도 굳이 1년이냐 올해 말부터 제가 개인적으로도 이게 위기 문제 이렇게 얘기할 때 올해 말부터 무슨 경제와 관련된 방송이 아니라 뭐 이렇게 봐서 그런 데서도 이런 위기 방송까지 헛는 게 필요할까 하는 그래서 유명한 자기계발이라든가 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편성해서 위기와 관련된 방송을 좀 막 하는데요. 이게 얼마큼 신뢰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든지 위기로는 그 실제 발생을 분위기에 편성하는 점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올해 그 경제 용어 중에서 올해를 정리할 때 이제 10대 뉴스 나오고 올해 화두가 됐던 용어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는 올해 용어 중에서는 단연 앞두고 위기 용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그 위에 뭐 밀레니엄 세대 뭐 이런 쪽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는 아무래도 가장 큰 것이 위기라는 용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위기가 공감대를 얻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올해가 2010년대에서 2020년대에 넘어가는 마지막 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지막 해에는요, 이런 그 과도기 정상의 균일적인 측면에서 각종 이렇게 그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희망적인 얘기와 두 번째는 이제 위기인데요. 요번에 그 2020년대를 앞두고는 이전에는 그 희망 반 기대 반,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됐는데 네. 대부분 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려 쪽이 압도적으로 됐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환기에 나오는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브렉스 문제, 미중 간 마찰 문제, 중동 정선 문제, 북한 문제, 우리 한국경제TV에 방송했던 내용의 주제 중에 대부분 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80% 이상 차지했더라고요. 사람만 달랐지, 저도 포함해서 사람만 달랐지 이 주제 가지고 다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건데요. 이런 똑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론 경제 비중이라든가 뭔가 다 차이가 있겠지만 유독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거론했던 것이 한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기가 이걸 완충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올해가 세계 경제의 10년 장기 황설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었었죠. 그래서 완충하는 능력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외환위기 겪은 상태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겪은 국가는 스티그마 이펙트, 낙인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사실 그 우리가 그 2018년에 2008년 미개수 위기가 발생한 지 딱 10년 만에 이런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국가 부도에 나르는 이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는 그런 것이 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외환위기 이런 것이 이제 상징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편승해서 사회 분위기가 좋지 못할 때는 그와 관련해서 궁금증이 자아되고 관객들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거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거기 관객 국가 부도의 날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위안기 당시에 사실 그 대우경제국서 국제경제팀장 시절에 그 당시에 이렇게 기재부에서 사실 이게 외화 제도 과장을 했던 김석동 위원장 과장님으로 이게 계셨을 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요. 같이 이렇게 서로가 주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분위기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국가 부도의 날이든가 이런 쪽에 많이 관객이 몰렸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스티그마 이펙트를 지금 우리가 가장하게 기재해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문제에서 보면 최근에 보면 뭐든지 위기론 얘기 나올 때니 금방 전파되죠. 왜냐하면 증강현실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가 네트워킹 시절이기 때문에 정행코와 저와는 서로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초연결 사이에서 우리의 그 위기설 문제는 금방 전파된다는 측면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 위기에 대해서 이게 위기가 실제 발생하지 않고 위기가 조금만 지은 거고 과거에는 그대로 넘어갔던 순간이 그냥 확 닥친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위기의 얘기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심리적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각국에서 증강현실 시대 장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 사이클 연구소의 웨스터 미첼 이렇게 보면 미첼 함정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우리가 보면 올해도 여름휴가철 직전까지 세계 경제 장기화이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 강세장이다 하더라도 여름휴가철 이후에 곧바로 공황 얘기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바로 미첼 함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보통 이런 위기가 나오면 위기가 처음 나올 땐 신생하지만 네트워킹 효과, 심리적 효과 때문에 전파하기 때문에 곧바로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위기 얘기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제, 그 다음에 대외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 문제 이런 것이 겹쳐서 올해의 경제 계획에서 썼던 용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용어가 위기다. 심지어는 종전에는 리스크다,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위기다라고 이렇게 둔갑시켜서 대부분 다 위기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 좀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는 또 우크라이나가 IMF에 구제 금융을 또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중 간 마찰이 위기냐 리스크냐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는 어떤 상황이냐, 이 크라이시스는 어떤 상황이냐 구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리스크와 크라이시스, 위험과 위기는 구별해야 된다 하는데요. 사실상 뭐냐, 미중 간 마찰 대외적인 리스크 부분이죠. 리스크 부분. 사실 그리고 한일 간 마찰 리스크 부분이죠. 그리고 북한 문제,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 아닙니까? 위험. 이래서 대부분 중동 정세에 꼬이는 문제도 위험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위기로 둔갑하는데 그러면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들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위기를 동시대에 겪었던 이러한 그 위기의 발생 국가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최근에 위기설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어떤 실체를 시청자분께서 현명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하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올해의 그런 위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10년 주기설에 이렇게 2008년서부터 2018년부터 맞물린 해죠. 우리가 10년 주기설하는 건 딱 10년마다 발생한다는 게 아니라 10년째부터 위기설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여기 이제 자막에도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2018년 작년부터는 위 10년 주기설의 위기설과 만나는 시각이죠. 예를 들어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를 기점으로 한다면 10년이 2018년이고 그 다음에 2009년 리먼버드 사태하는 것은 2019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요 문제도 먼저 네.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2008년, 2009년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방송에서는 2008년과 2009년을 구별이 드리거든요.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고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기는 사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마진 끈과 딜레버리지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전파하는 과정에 리먼 바르스가 직접적으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 금융위기가 2009년 아니냐, 2009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지만 반드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년 주기설을 본다면 2018년만 아니고 특정 연도만 아니고 2018년, 2019년 이렇게 해서 같이 맞물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는 이렇게 201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의 10년이고 그 다음에 올해는 리먼 브러더스의 10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작년 이후서부터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했던 국가들, 이게 대부분 다 크라이시스가 발생한 국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작년부터 사실 IMF에 신청하거나 신청을 했대도 받지 못하는 것 같까?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하는 과정에서 중국 편에 섰던 국가들은 IMF의 의결권이 대부분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더라도 최대 쿼터를 갖고 있는 미국의 반대로 해서 구제금융 신청을 못 받는 이런 그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구제금융의 신청을 받아서 국가와 받지 못하는 국가도 같이 크라이시스의 범죄에 속한다면 이런 국가들이 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터키, 앙골라, 남아공. 올해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국가. 대부분 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 밑의 국가다. 우리는 3만 달러의 국가다. 두 번째는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하는 국가다. 경제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하는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크라이시스가 발생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진국에서도 하위 계층들, 네. 중진국에서도 인당 GDP로 중진국의 하위 계층들 이런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한다 이렇게 크라이시스가 발생한다, 위기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진국의 위에 있는 수준들 국가들은 위기가 아니라 미증마차 리스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리스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그 월가의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심지어는 중국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다 이런 미중간 마찰에서 어떤 표현을 쓸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점검을 했더니 대부분 다 미국 같은 경우는 리스크로 표현합니다. 크라이시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크라이시스와 그 다음에 리스크와는 국가별로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자 우리보다도 사실 1인당 GDP가 떨어지는 중국조차도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지 크라이시스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언론에서도 이렇게 문제를 얘기할 때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 저도 거기에 책임의 신문사 논설이라서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반성하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우리 그 후배들 이렇게 기자들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 용어 하나하나가 선택하는 게 독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을 굉장히 그것도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가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 기자들이라든가 반드시 비교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나라 기자들이 전부 미국의 기자들이 전부 좋다는 건 아닙니다는 사실 용어 표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구별해서 쓰더라 하는 이런 것이 좀 발견한 측면에서 보면 이회도 저도 포함해서 방송을 할 때 그런 용어들을 좀 잘 활용하고 특히 한국경제TV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 다 훌륭하십니다는 사실 그런 쪽으로 리스크와 크라이시스는 이렇게 굉장히 신중해서 얘기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라이시스 발생한 국가와 그 다음에 리스크로 이렇게 표현하는 국가와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 같이 아주 오늘은 그 특이한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이제 올해가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10년이 시작되는 이제 2020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2020년대에 발발할 수 있는 어떤 위기 시나리오나 가능성들도 우리가 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기로 점철이 됐던 이 1990년대 상황과 또 좀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2019년이 이제 20일 남았습니다는 사실 이제 위기는 발생하지 않죠. 이렇게 20일 동안 이렇게 지금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크리스마스 휴가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국제금리 시장은 마무리됐다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유명 유튜버라든가 미래학자다 이렇게 해서 올해 말부터 위기가 발생한다 하는 시각은 일단은 이렇게 틀렸죠. 그렇다고 해서 2020년대에는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 위험이 없을까? 국가 경제라는 것은 위기와 위험에서 먹고 사는 거죠. 이렇게 태평성 되면 최고 통수권자가 필요합니까? 트럼프가 필요합니까? 국민에서 잘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 크라이시스와 위기와 위험은 경제가 먹고 사는 거다. 그게 금융사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에서 최고 책임자가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기라든가 위험이 닥칠 때는 그를 매니지먼트하는 게 국가 차원에서는 이 경제 강요들을 경제 정책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크라이시스와 리스크는 매니지먼트하는 게 경영 전략이고 금융사의 자산 운용 전략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크라이시스와 리스크는 매니지먼트하는 게 재테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에도 사실 이렇게 위기라는 용어는 계속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은 아마 위기로 점철됐던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다시 이렇게 1990년대로 시대 상황을 맞물려서 외환위기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1990년대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근데 왜 1990년대 상황이냐 하면 1990년대 상황은 크라이시스에 점철됐던 10년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 1991년에 소위 조지 소로스가 국제 무대에 등장했던 퀀텀 펀드, 타이거 펀드에서 영국의 파운드의 약세를 겨냥한 공매도 크라이시스가 와서 유럽 ERM 위기라 그러죠. 유로피언 리얼라먼트 메커니즘 위기, 이런 측면에서 이제 유럽 위기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1994년 사실 중남미 위기, 외채 위기, 그리고 아시아 위기 1997년, 96년, 그다음에 1991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 이렇게 해서 위기로 점철됐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결부됐다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경제 잘 나갔죠.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이렇게 사실 전후체장의 경기도 하는데요. 그 직전에 전후체장의 경기가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 그 다음에 빌 클린턴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전후체장의 경제죠. 제3의 제3차 혁명, 인터넷 혁명을 가져왔던 요때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렇게 협회에서 가서 강의를 했을 때 강의 도중에 4차 산업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4차 산업혁명도 모르냐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곤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는 4차 산업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걸 누차에 말씀드렸었는데요. 4차 산업혁명이 4차 산업혁명이지 4차 산업이냐 해서 저를 곤혹스럽게 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그때 당시에는 3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과 같은 소위 네트워크만 깔면 깔수록 생산성이 증대하는 소위 수학 최정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때에는 공급 측이 늘어나니까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성장률이 제고하더라도 공급 능력이 들어가니까 물가가 안 올라갔죠. 그래서 고성장하면 할수록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의 경제 이론이었었는데요. 이때에는 고성장하면 고성장 물가가 오히려 거꾸로 안정되다 보니까 이때 종전의 이론을 설명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뉴 이코노믹, 아직 그때 당시에는 뉴 노멀이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뉴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이때가 미국에서 보면 사실 금리가 올리면서 다른 국가들이 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레이트 다이버전스라는 대발산이라는 용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미국 쪽으로 쏠리게 됐죠. 작은 미국을 쏠리다 보니까 다른 국가들은 전부 그것이 유럽이 되든 중남이 되든 아시아가 되든 사회주 국가가 되든 아직 중국은 그때 당시에 경제 발전 단계에 그렇게 놀라오지 못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루빈 독트린이라는 게 나왔죠. 아주 네. 강달러 시대가 돼서 이게 강달러입니다. 뭐 조금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고 그게 강달러가 아니고 1995년 4월 10일 날 동경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이 80엔에서 79엔 되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프라자 협정의 엔화 강세가 돼서 미일 간 마찰에 이게 구심점이었던 미일 간의 무역 불균형 줄어들지 않는 대신에 사실 그 엔달러 환율이 264원에서 79엔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엔화 강세에 따라서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적자보다는 사실 일본의 경제가 무너져서 미국의 수출이 안 되는 것이 더 미국과 일본 간의 무역 불균형이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재무장관인 루빈이 따서 엔달러 환율을 끌어올렸죠. 다시 말하면 달러 강세를 부과했죠. 그래서 79엔에서 148엔. 이게 달러 강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금리 올리고 달러 강세니까 해외 나갔던 자본이 전부 미국으로 쏠려가는 과정에서 그때 이따 크라이시스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2020년대 상황은 어떻게 될까? 네. 그때 상황은요. 이 Great Convergence에서 미국도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올리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래서 Great Convergence에서 1990년대 상황 같은 Great Divergence 문제는 봉착되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달러 강세를 원합니까? 달러 약세를 원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오늘 또 내년에 상반기에 미국의 금리가 두 차례 내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가 강하게 추세적으로 보면 강세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대에는 이러한 크라이시스 문제 또 리스크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는 1990년 것들은 위기로 점철됐던 그때 당시와는 분명히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20년 만에 이 펀더멘탈론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펀더멘탈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사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사설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1996년대 우리가 OECD 가입하고 나서 외국 자본이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한국에 대해서 경제 수장을 맡고 있으신 분이었더니 강경식 이렇게 장관 그때 당시에 부총리였었죠. 근데 그때 유명한 펀더멘탈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되니까 우리가 위기가 이렇게 해외 투기 자본들이 이렇게 몰려온다. 그리고 앞으로 이탈될 가능성이 많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측면이었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의 분명히 여러 가지 징후로 볼 때는 빗장이 확 풀리는 과정에서 위기 징후인데 한국의 정책 강요들은 뭐냐면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펀더멘털의 건전론을 보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경제 강요라면 정행커나 나나 그때 당시에 경제 강요라면 우리가 펀더멘털 뭐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경제 강요가 외국에서 보이는 시각대로 우리가 경제 펀더멘털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감히 그런 건 못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일방적으로 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경식 장관, 뭐 김인호 수석, 뭐 이런 사람들이 나쁘다 이런 시각은 우리가 이렇게 대처를 잘못했다는 등은 비판의 소지가 있지만 또 그러한 또 이렇게 자기 책임으로서 자기의 직함으로서 사실 그때 해외에서 보는 시각대로 한국의 위기가 발생합니다. 경제 강요들이 뭐냐, 경제 강요들을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갈피를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마지막 순간까지는 국민을 안심시키면서 사실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실력이 있어야 되는 문제죠. 왜냐하면 미스매치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외화 유동성 문제거든요. 뭐든지 그렇거든요. 미스매치 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외화 완충 능력입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펀더멘털에서 경제 강요들의 책임이 지나쳤다 하는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의 외환보유고가 김영삼 대통령께서 뭐 300억 달러 외환보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다 투자해놓고 가용 외환은 36억 달러뿐이 안 됐거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그 정도는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인데요. 지금도 작년 4월 이후에 사실 한국의 경기 침체론 경기침에서 경기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펀더멘탈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펀더멘탈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하는 측면에서 뭐 현 정부를 옹호하는 것 시각은 아닙니다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덩달아서 우리가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측면에서 경제 강요를 두드러는 건 아닙니다는 그러한 직책상의 또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위기 징후가 발생했을 때는 극복하기 위해서 자 초반부터 위기다 같이 했을 때는 국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같이 위기를 동참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측면에서도 또 하나 그 바라보는 것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비슷한 시각이 있긴 합니다는 그래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지난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이전서도 그랬습니다. 위기란 용어가 많이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제2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완충 능력적인 비슷한 측면이 완충 능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 제외하는 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그때 당시에 300억 달러 갖고 있지만 우리는 1선, 2선 자금까지 해서 5,400억 달러를 갖고 있거든요. 기도티 방식, 캡틴 방식 이렇게 해서 IMF 3개월치 방식 모든 방식에서 우리가 적정 경우도 높은 상태고요. 또 지금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도 외환 보이고 외환을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펀더멘탈과 지금의 펀더는 비슷한 시각이 있지만 사실 그때는 완충 능력이 없다는 상태에서 위기가 발생했던 거고 지금은 진짜 위기가 완충 능력이 많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들면 이렇게 제2의 외환위기, 제2외환위기 꼭 국가의 부도의 날, 그 다음에 뭐든지 1997년 상황과 이렇게 맞물리는 이런 쪽의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거론되는 걸 한번 쭉 보겠습니다. 유튜브라든가 미래 예측자들이 나오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완충 능력이 뛰어나다는 시각에서 가능성이 적다. 그러면 다른 쪽의 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계부채발 위기 이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브프라임과 다르다. 한국의 가계 절대부채가 많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담보성을 갖고 있다. 네. 그래서 확실한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가장 좋은 확실한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매매가가 담보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깡통주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네. 가계부채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국가부채 재정 건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인구 전복과 부동산 가격이 좋습니다. 이것도 아마 인구 절벽에 따라서 우리의 그 부동산 위기설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지금은 오히려 강남 집값이 올라가죠. 네.
그다음에 네. 일본형 복합 불안, 원고의 저주, 앵고의 저주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염 위기발, 이게 이제 유튜브에서 나타난 실체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중국의 금융위 가능성은, 중국은 외환보유가 많기 때문에 금융위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한 가지 시스템 문제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칵테일 위기서는 이게 이제 금감원장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건 선제적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진짜 이렇게 당신이 직접 정부의 강요로서 우리가 칵테일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쪽의 얘기는 아니다는 걸 분명히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위기령, 이것도 사실 우리가 베네수엘라 비교될 수 있는 것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 일부 사람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조금 나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거기에 빗대는 지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지식인들의 약 20% 이상이 나가는 이런 사태에 빗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한번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나오면, 항상 우리가 이 방송에서 설설설 나올 때마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점검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좀 우리 경제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설 문제를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오늘 그 특이한 날이기 때문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202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유튜버라든가 그다음에 그 미래 책자의 올해 말인데요. 그 사람은 지금 또 올해 말이 됐는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할까 하니까 또 내년을 연기했어요.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그렇게 위기를 전파하는 시각에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위기가 우리 국민 스스로가 위기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어제 저한테 충격적인 얘기는 한국은 위기에서 집합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그 위기세 예를 들어 위기가 발생한다면 한국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쪽의 얘기더라고요. 다른 말 필요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유튜버라든가 이런 쪽에서 얘기 나오는 것처럼 자, 모두가 한국이라든가 현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어제 한국 갤럽은 물론 이제 정부 부서와 같이 이렇게 해서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소지는 아닙니다는, 그래도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한국 갤럽이거든요. 갤럽에서는 여전히 우리 국민의 82%는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올해 이 얘기를 하고 저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시달렸습니다는,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 두 번째는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 강요 중심이 아니라 정부 위주가 아니라 국민 편에 서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서 해외 시각에서 상시적인 아이 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이럴 때 지도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국회의원과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어고 가장 소중한 용어가 뭘까 해서는 사랑보다도 내가 태어나고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 될 조국이라는 겁니다. 조국이란 용어입니다. 근데 특정 사람 때문에 이 조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 참 슬프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게 딱 들어맞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정치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그 경제 강요들도 국민 편에서 솔직하게 경제를 이렇게 해야지 당신의 디펜스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국이란 말을 상징시키면서 정말로 조국이란 얘기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가장 사랑하고 기여해야 된다. 그 기여만큼 쓸데없는 리스크 문제를, 크라이스 문제를 봉착해서 국가가 마치 망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특이한 날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위기를 겪은 상태에서 저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되새겨보는 날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되는 큰 획을 그렸던 분에 대해서도 우리 후손 세대 후배들의 입장에서도 하나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2019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 함께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